자, 36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성 경차 장비의 사용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자, 유해성 경차 장비 규정 가보시면 장구 분무 외에 기타 장비가 나오죠. 근데 그 기타 장비가 뭐 간단합니다. 차에 물 섞다예요. 그래서 모든 차는 다 기타 장비고, 그다음에 물 섞다,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차에 물 섞다. 차에 물 섞으면 차 고장나죠. 근데 어쨌든 차에 물 섞답니다. 그래서 자, 전자 충격기는 기타 장비가 아니고, 왜냐, 차에 물 섞다가 아니니까. 차에 물 섞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자 충격기는 경찰 장구로 갑니다. 왜냐, 이 전자 충격기를 왜 도입했죠? 무기를 쓰기 힘드니까 쉽게 사용하려고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고, 갈 데가 이 경찰 장구밖에 없어요. 기타 장비는 아니니까. 또 가스 발사총은 비록 총이지만 이 가스 발사총이라는 것이 어쨌든 가스 쏘는 거잖아요. 다만 가스 쏘는 것이 총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이 가스를 쏘는 것을 가스 발사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스를 쏘는 거니까 이게 분사기, 초류탄 등에 들어갑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자, 2번하고 3번은 2, 3, 4번은 헷갈리는 것들을 제가 비교해야 되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번에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 전자충격기,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 다음에 총기, 폭발물을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소총을 발사하게 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면 권총, 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권총, 소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진짜 위험한 경우에는 권총, 소총을 사용해서 제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웬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이 전자충격기, 전자방패는 아예 사용하지 말고, 전자충격기, 전자방패는 아예 사용하지 말고, 진짜 위험할 때는 총기를 사용해서 제압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에 전자충격기는 얼굴을 향해서 발상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 밑에 가스 발사총은 1m 이내 얼굴을 향해서 발사해서는 안 된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전자충격기는 원래 얼굴에 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충격기는 몸통에다 쏘는 겁니다. 전자충격기는 원래 몸통에다 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밑에 가스 발사총은 원래 그 추루 그거를 얼굴에다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m 이내에서 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1m 이내에서는 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전자충격기 얼굴 향해서 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스 발사총은 원래 얼굴에다 쏘는 것이기 때문에 1m 이내에서는 얼굴에 향해서 발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1m 더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이상, 최루탄 발사대는 15도 이상 유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루탄 발사대는 고정된 차 형식으로 된 것이죠. 차 위에 이 발사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루탄 발사대고, 최루탄 최루탄 발사기는 사람 손으로 들고 쏘는 것이죠. 그래서 최루탄 발사기 손으로 쏘기 때문에 흔들거리니까 적어도 30도 이상은 두고 쏴야 직사로 발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루탄 발사대는 고정돼 있으니까 15도 이상만 겨냥해도 이 직사 발사되지 않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정돼서 쏘는 최루탄 발사대는 15도 이상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시보라고 외워주세요. 발사대 15도 이상, 그럼 발사기는 30도 이상. 그래서 이 음향의 크기를 재는 것이 데시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시벨, 데시보. 그래서 데시보 15도 이상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이 유해성 경차 장비 규정에 안전교육, 안전검사, 안전성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경찰관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관서장이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 유해성 장비한테 하는 것은 안전성 검사라고 합니다. 안전성 검사는 경찰청장이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해성 경차 장비 규정에서는 안전교육, 안전검사, 안전성 검사를 완전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경직법에서는 안전교육하고 안전검사를 다 경찰관한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직법에서는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경찰관 조항에다 다 넣어놨는데, 유해성 경차 장비 규정에서는 안전교육 따로, 안전교육은 경찰관, 안전검사는
경찰관서장, 그 다음에 신규 도입 장비 안전성 검사는 경찰청장, 이렇게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자, 3번에 경찰청장은 새로 유해성 경찰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평가해야 된다. 근데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경찰청장은 그 신규 도입 장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돼.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죠, 국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우리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죠. 자,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한 외부 전문가는 30일 내에 경찰청장한테 제출하는데, 그렇게 제출한 것이 있는데 왜 경찰청장은 소관상임위원회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문가가 안전성 검사를 한 것, 그것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검토해서 제출해야 돼요. 왜냐면 상임위원회로 가면 경찰청장 엄청 깨져요. 그래서 다양한 거,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사용했을 때 뭐 예상되는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뭐 대책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국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 안 깨지지. 그래서 경찰청장이 안 깨지려면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는 30일 이내, 경찰청장은 3개월 이내, 이것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죠. 자, 38번 사용기록의 보관을 보시면 사용기록의 보관, 책사감입니다. 책사감. 그래서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가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해요. 그러면 직근상급 감독자는 3년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사감, 책임자 사용자가 감독자한테 보고해. 그러면 그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책사감, 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금 심사위원회를 구분해 보시면, 손실보상은 뭐죠? 손실보상은 아까 우리가 경찰 직무를 수행하면서 뭐 집 열쇠를 그냥 따버려. 그래서 문이 고장나. 근데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다가 이제 집 문을 부순 거죠. 그때 위법한 경찰력 집행이 아니죠. 그래서 적법하지만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실을 당했으니까 그때 보상해 주는 것이 이제 손실 보상이고요. 또는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평택 쌍용차 집회 진압 작전을 할 때, 대형 크레인 이런 것들을 빌려서 진압을 했습니다. 대형 크레인 얼마 주고 빌렸냐면 뭐 소형, 중형, 대형 싸그리 다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는 하루에 150만 원, 하나는 하루에 400만 원, 하나는 하루에 850만 원 주고 빌렸는데 그 사람들이 당일에 투입되기 직전에 와서, 아니 지금 조현우 경찰청장까지 오셔서 지휘하셔야 되는데 당일날 새벽에 와서 확인서를 하나 써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진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확인서가 뭐냐면 혹시라도 작전 중에 이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해주겠다라는 확인서를.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없었는데 우리 경리계장께서 현장에 있었는데 경리계장께서 사인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당일날 작전을 못하게 생기니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시위대가 화염병을 하나 딱 던졌어요. 근데 우리 의경들이 두세 명이 한 명씩 이 간이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붙자마자 한 20초도 안 돼서 제가 보고 있었어. 현장에서 저도 격대장으로 동원됐거든요. 그래서 20초도 안 돼서 딱 껐어.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생각했는데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빼더니 저기 공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거 14억인가 물어줬습니다. 12억인가 14억인가 물어줬어요. 우리 경찰서에 물어준 것이 아니라 시도청 어쨌든 뭐 작업은 제가 다 하고 시도청, 왜냐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우리 경찰서에서는 없으니까 이 시도청 주관해서 12억인가 14억인가 그때 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손실보상인 거예요. 보상금은 검거 신고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이 이 보상금이고, 그래서 간단한 것이 보상금이고, 이 손실보상은 왜
보상금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까지 뒀는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까지만 뒀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십몇억 이런 것들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별로 우죽순 처리하면 안 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시도청 이상 좀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일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도청, 경찰청에만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신고 검거자 보상하는 것이 보상금 심사위원회고요. 자, 설치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시도청에 설치하고요. 아까 그 십몇억 경찰서에서 관할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찰청, 시도청에만 설치하고요.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까지 간단한 뭐 검거 신고한 사람들,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5명에서 7명,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 근데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이 위원장을 맡고요.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재과 출가 그냥 통상적인 것이고 재과 출가는 우리 안 내운다. 그냥 통상적으로 재과 출가하기 때문에. 근데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재과 승인 보출이죠. 그래서 재과 승인 보출의 이 보가 보상금 심사위원회, 출은 출장심사위원회인데 출장심사위원회가 뭐냐면 공무상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무상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자, 출장심사위원회. 자, 그 밑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안날로부터 3년, 이스날로부터 5년이고요. 자,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조항.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조항이죠. 그래서 일단 11조의 4 소송 지원이건 11조의 5 형의 감면이건 전부 다 임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따져봐야 되겠지. 경찰관이 제대로 직무 집행한 것인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임의 조항으로 해놨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 조항이고요. 자, 11조의 5를 보시면 자, 둘째 줄에 첫 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각호의 범죄에 행하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예요. 재산은 안 들어갑니다. 재산 들어가면 안 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령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입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이것을 고의 과실이 없는 때 하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조금 과실을 했어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감경 면제를 못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고의 과실이 없어야 돼 하면 아예 이 조항이 무의미한 조항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즉 사소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즉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경 면제할 수 있다지 하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조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래에 적시되어 있는데 자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중에서는 강간만 그러니까 추행은 아닌 거죠. 또 절도, 강도 중에서는 강도만 그러니까 절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제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추행, 절도는 대상 범죄가 이 형의 감경 면제 대상 범죄가 아닌 것이 바로 여기에 안에 있는 거. 이 추행 절도는 아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 그 밑에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도 여기 대상 범죄고요. 자, 오른쪽에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소적 폭치, 협접 저중고. 근데 허접 저중고라고 외우셔야 되고 허접한 저중고생. 그래서 순소적 폭치, 허접 저중고. 그 다음에 따비나 친사, 협국통구사. 따비나 친사, 협국통구사는 뭐냐면 순소적 폭치와 허접 저중고의 내용입니다. 내용까지 알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소적 폭치, 허접 저중고. 그 다음에 따비나 친사, 협국통구사. 자, 볼게요. 순소적 폭치가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이고 순수적 복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가 협접 저중고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행위가 순수적 폭치일 때 각각 경찰 물리력 행사는 협접 저중고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적 폭치의 내용이 따비나 신사, 그래서 따르는 상태, 비협조적인 거, 유해 수준이 낮아, 신체적 유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이게 순수적 폭치에 대응하는 그 내용이고요. 대상자 행위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협접 저중고로 경찰적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협조적은 수능 이상의 상태, 그 다음에 협조에 따른 물리력, 그 다음에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 극히 낮은 물리력, 그래서 협극, 저위험 물리력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협극통, 그 다음에 중위험 물리력은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협극통부, 고위험 물리력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그래서 협극통부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아래 경찰 물리력 행사 중에서 협접 저중고 중에서 저중고,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이것만 뜯어서 오면 저중고가 분전총입니다. 그래서 저위험 물리력 때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고, 중위험 물리력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고, 고위험 물리력 때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추가로 저위험 물리력에 목을 압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냥 이거 목을 딱 압박하는 거, 이게 저위험 물리력이고, 대신 고위험 물리력 마지막 줄에 목을 강하게 졸라 또는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해, 즉 목을 조르는 거죠. 초크. 목을 조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을 압박하는 거, 이것은 저위험 물리력이지만 목을 강하게 조르는 것은 중위험 물리력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경찰 관리로 넘어가서 계급제와 직위분리제를 보시면요, 여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흔히 통상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급제, 직위분리제 얘기할 때는 영국하고 미국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계급제고 미국은 직위분류제예요. 왜냐? 직위분류제가 미국에서 개발한 거거든. 그래서 미국, 캐나다 정도가 직위분류제 위주라고 하고, 영국을 비롯한 나머지는 계급제입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계급제는 인간 중심이고요. 직위분리제는 직무 중심입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피라미드 조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급제는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맨 밑에만 선발하든지, 또는 맨 밑에하고 중간에만 이렇게 선발을 하고, 나머지 계급에서는 선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피라미드 조직, 이게 이제 계급제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분석과, 그래서 세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직군, 직류 이렇게 나누는 거, 세로로 분리하는 거, 종류를 나누는 거, 이것이 직무 분석이고요. 또 가로로 직무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 이게 직무 평가입니다. 그래서 세로로 나누고 가로로 짜짜짜 나누면 어느 한 직위가 요청하는 능력과 전문성의 요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따라서 그 직위에 딱 맞는 사람을 조직의 안과 밖에서 뽑는 것이 직위분류제예요.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거친 그 직위, 직무, 그걸 중심으로 이 관료제를 운영해 가는 것이 직위분류제고, 계급제는 그냥 사람을 뽑아. 그러면 그 계급의 사람을 그 피라미드 조직 안에서 그냥 성장시켜 나아가면서 같은 계급이면 어디든 어느 직위에든 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계급제입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인간 중심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고요. 자, 그 밑에 인사충원의 방식이, 계급제는 같은 계급이면 아무나 배치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급제에서는 구급 공무원이면 구급 공무원이 뭐 총무과에 배치돼도 되고, 뭐 산업과에 배치돼도 되고, 건축과에 배치돼도 된다니까요. 그것이 계급제예요. 직위분리제는 직위를 직무 분석과 평가에 의해서 딱딱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바로 유입계급으로 승진할 수는 있겠죠. 그 유입계급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래서 계급제는 인사 배치가 비신축적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아무데나 앉힐 수 없어. 직위분리제는, 계급제는 아무데나 앉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급제는 같은 계급의 사람을 아무데나 앉힐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배치가 신축적이라고 하고, 탄력적이라고, 융통성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외부 충원은 폐쇄성이죠. 외부에서 뽑을 필요가 없죠. 그냥 안에서 그냥 같은 계급이면 아무나 배치한다니까요. 근데 직위분류제는 인사 배치가 비신축적이죠. 왜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거친 딱 그 직위에 필요한 사람만 딱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 배치가 비신축적이고 비융통적이고 대신 외부 충원은 개방적이죠. 외부에서라도 딱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가가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 양성에 유리합니다. 일반 행정가가 뭐냐면 골고루 이 업무 저 업무 조금씩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일반 행정가라고 하고 한 분야에만 깊이 아는 것이 전문 행정가죠. 그래서 직위 분류제는 전문 행정가에 맞고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에 맞고 그리고 맨 끝줄에 계급제는 기관 간 부서 간 횡적 협조가 용이합니다. 직위 분류제는 기관 간 부서 간 횡적 협조가 곤란해요. 왜냐면 직위 분류제는 이 부서 저 부서 막 옮겨 다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이 내가 지금 산업과에 근무하는데 옆 사무실에 건축과장이 산업과장으로 언제든 올 수 있는 체제가 계급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급제에서는 옆 과장 말도 들어야지. 옆 부서 말도 들어야지. 옆 부서 근무자들이 언제든 나랑 함께 근무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간 부서 간 행정 협조가 용이한 것이 계급제고 옆 부서 사람이랑 근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 직위분류제죠. 그러니까 옆 부서랑 협조가 곤란해지는 것이 이 직위분류제죠. 자, 그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보시면 생안사존자 욕구 5단계의 종류가 생안사존자입니다. 그리고 매슬로우의 욕구는 욕구 단계설이죠. 그래서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가 욕구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위 욕구는 욕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생안사존자 그 욕구 단계의 각 내용이 충족 방안이 생보유 안신년 사고인 자생단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보수 휴양제도 생보유 그다음에 안전 욕구의 내용이 신분보장 연금제도에서 안신년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 고충 처리 인사상담 그래서 사고인 자 존경 욕구는 뭐 참여 권한위임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아실현 욕구는 자승단 그래서 승진제도 공무원 단체 자승단 그래서 생안사존자 그다음에 생보유 안신년 사고인 자승단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세요. 그러면 완벽히 못 외우셔도 시험장에서는 지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엮어봐서 말이 그냥 내 입에 붙어 있으면 내 입에 붙는 걸 따르면 됩니다. 자, 그 아래 동기부여의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은 특정 욕구가 바로 동기부여를 시켜준다고 보는 것이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죠. 그래서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서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특정 욕구를 찾아내는 것이 그 학자들의 관심이죠. 근데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은 특정 욕구가 바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구들과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해서 동기부여에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욕구들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그런 욕구에다가 뭐 상사의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그 업무 과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결부시켜서 이 동기부여를 얘기하는 것이 이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과정 이론은 특정 욕구만 뽑아내는 것은 아니죠. 특정 욕구가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는 그 과정,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정 이론이죠. 욕구와 동기부여 1대1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론, 내용이론의 예시가 여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메가지 메샤. 그래서 맥그리거, 그 다음에 아주리스, 메슬로우, 샤인, 메가지 메샤가 나오면 이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을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근무성적 평정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근무성적 평정. 자, 총경 이하에 적용하죠. 왜냐면 여러분 이 심사승진이 경무관으로까지가 심사승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승진을 경무관으로까지가 가능하니까 총경 이하에 대해서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이 뭐야? 이게 근평이에요. 그래서 경무관으로까지가 심사승진이 가능하니까 총경까지 이 근무 성적 평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총경 이하 매년 근무 성적을 평정해야 되고 그것을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근무 성적 평정 반드시 하는 거죠. 자, 2번
금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성적 평정하고 나면 여러분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게 까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만 경찰청장은 금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 공무원에게 해당 근무 성적의 평정 경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것이 이 객관 점수하고 그 다음에 주간 평정은 주간 평정의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주간 평정의 최종 등급 정도 이렇게 통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공개하지 아니한다. 까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보기에 까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근무성적 평정 그리고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하고요. 그 시점이 근평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 총경이 승진해서 경무관이 되고 경정이 승진해서 총경이 되는데 우리 총경 경무관은 연말에 막 까버리잖아요. 연초에 안 까고.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이 총경 승진, 경무관 승진, 총경 이상은 연말에 막 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정,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총경은 경력 평정을 10월 30일, 12월 31일이 아니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평정 요소는 객관 요소고 30점, 2평정 요소 주관 요소가 20점이죠. 그러나 1평정 요소 30점은 거의 채우는 점수고 2평정 주관 요소가 거의 가르는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는 작아도 더 이 편별력이 있는 점수가 2평정 요소고요. 자, 기본 경력은 순경 1년 6개월, 경장 2년, 경위 경사 3년, 총경 경정 경감 4년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2년, 3년, 3년, 4년, 4년, 4년이죠. 그래서 444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총경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444입니다. 444. 자, 예산의 편성을 보시면 중지호, 중기중, 135예요. 이게 뭐냐면 자, 중지호가 여러분 이렇게 안 외우시면 이거 뭐 평생 가도 못 외워요. 그래서 중지호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그 다음에 지침,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입니다. 그래서 중지요. 그거를 중기중 135예요. 그래서 135는 다 1월 30일까지, 3월 30일까지, 5월 31일. 그래서 135 해놓고 중기사업계획서는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중기중 예산 편성 지침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예산 요구서 제출을 다시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중앙관서장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요, 중기중 135 중기사업계획서는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135니까 1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3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 제출은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5월 30일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중지요, 중기중 135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예산안 편성과 국회 제출은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 제출할 때는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왜냐?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 장관이 하지만 정부의 이름으로 해서 정부는 의원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